아들은 저를 버릴 자리를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 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올해 62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제가 38살 때였습니다. 가남이었습니다. 발견했을 땐 이미 늦었고 석 달 만에 보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날 통장 잔고는 100만 원이 채 안 되었습니다. 아들 준혁이는 그해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저는 울 틈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먹여야 했으니까요. 아침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손이 퉁퉁 붓도록 그릇을 씻었습니다. 낮엔 아파트 상가를 청소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계단을 닦고 유리창을 닦았습니다. 저녁엔 동네 슈퍼에서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밤 11시까지 진열대를 채우고 먼지를 털었습니다. 하루에 4시간 자고 20시간 일하던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주말엔 공장에서 부업도 했습니다. 옷에 단추를 달고 포장을 하고 뭐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바늘에 찔려 피가 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혁이가 학원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한 달을 더 일했습니다. 수학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저는 제 점심을 굶으며 돈을 모았습니다. 대학 갈 나이가 되었을 때 저는 등록금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렇게 24해를 살았습니다. 준혁이는 말썽 없이 자랐습니다. 공부도 잘했습니다. 밤늦게 일하고 돌아오면 아이는 혼자 숙제를 끝내놓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가끔 식탁 위에 엄마 사랑해요 라고 쓴 쪽지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울었습니다. 대학은 국가장학금으로 다녔고 졸업 후 중견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연봉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괜찮겠구나. 이제 내 할 일은 다 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느리게 찾아왔습니다. 준혁이가 31살이 되던 해봄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수진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말이 빨랐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고 외국계 회사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옷장 제일 안쪽에 넣어두었던 제일 괜찮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10년 전에 산 검은색 블라우스였습니다. 거울을 보니 촌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옷은 없었습니다. 제가 초라해 보일까봐, 아들한테 누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수진이는 상냥했습니다. 첫 인사 때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건강 잘 챙기세요. 목소리가 단정했습니다. 저는 괜히 어색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차를 끓이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이 흔들렸습니다. 그 아이는 제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벽지, 오래된 가구, 작은 부엌.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실망했다는 걸. 1년 뒤 그들은 결혼했습니다. 저는 축의금을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평생 모아둔 적금 중 일부를 깼습니다. 2천만 원이었습니다. 엄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 결혼인데.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동시에 조금 허전했습니다. 제가 필요 없다는 뜻처럼 들렸으니까요. 결혼식 날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신부 측 하객들은 화려했습니다. 양복도 드레스도 모두 반짝거렸습니다. 저는 제 옷깃을 자꾸 만졌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준혁이가 왔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평생 보답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 준혁이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미세했습니다. 주말마다 오던 연락이 격주가 되더니 한 달에 한 번이 되고 2달에 한 번이 되었습니다. 요즘 어떠니? 제가 물으면 준혁이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바빠요. 건강은? 괜찮아요. 밥은 잘 챙겨 먹고. 네, 대화는 늘 여기서 끝났습니다.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결혼한 사람이니까 자기 생활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처가 먼저 들러야 해서요. 다음에 갈게요.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설날 저는 혼자 떡국을 끓였습니다. 두 그릇을 차려놓고 한 그릇은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식으면 다시 데우고 또 식으면 버렸습니다. 생일에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혁아, 잘 있니? 답장은 밤늦게 왔습니다. 아, 문자 이제야 봤어요. 죄송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혁이가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와 함께였습니다. 둘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잠깐 할 말이 있어요. 저는 차를 끓이려 일어났지만 며느리가 손을 저었습니다. 앉아 계세요, 어머님. 중요한 얘기라서요. 저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우리 집 사려고 해요. 그래? 잘 됐네. 마음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좋은 소식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 대출이 필요한데 엄마 집 담보로 좀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집은 작은 빌라였습니다. 오랫동안 일해서 산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제 이름으로 된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준혁아, 그건 엄마, 걱정 마세요. 우리가 다 갚을 거예요. 엄마한테 절대 피해 안 가게요. 며느리가 곧바로 말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요. 지금 아니면 평생 못 살 것 같아요. 저희도 애 생각해야 하고요. 저는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3억 정도요. 엄마 집 시세가 3억 5천이니까 충분해요. 손이 저절로 오므라들었습니다. 3억 2천. 저에게는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준혁아, 그 돈은 엄마한테 너무 큰 돈이야. 엄마가 갚는 게 아니라 엄마 집을 담보로만 잡는 거예요. 우리가 매달 갚을 거예요. 며느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여기 보시면 다 설명되어 있어요. 어머님은 그냥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저는 서류를 봤습니다. 복잡한 글씨들이 빼곡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하나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니? 그냥 담보 설정 동의서예요. 복잡해 보이는데 내용은 간단해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준혁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진짜 고마워요. 며느리도 웃었습니다. 어머님, 집 사면 꼭 초대할게요. 방도 하나 어머님 거로 만들어 놓을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불편했지만 아들이 기뻐하는 얼굴을 보니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고 여기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엄마 별거 아니에요. 제가 갚을 거니까 신경 안 쓰시고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옆에 앉아있던 며느리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도장만 찍으시면 저희도 집 사고 어머님도 초대할게요. 저는 도장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 눌렀습니다. 아들을 믿었으니까요. 석 달 후 준혁이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서울 외곽이었지만 신축이라고 했습니다. 25평형이라고 했습니다. 엄마, 정리되면 초대할게요. 방도 하나 엄마 방으로 꾸며놨어요. 저는 설렜습니다. 아들 집에 제 방이 있다니. 가끔 놀러가서 손주도 봐주고 밥도 해주고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준혁아, 집 구경 좀 가도 되니?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요즘 좀 바빠서요. 나중에 시간 되면 연락할게요.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대출 연체가 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귀가 멍해졌습니다. 준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3번, 4번, 5번.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혁아, 은행에서 연락 왔어.
무슨 일이니? 엄마 걱정되니까 연락 좀 해라. 답장은 다음 날 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사정이 안 좋아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해결할게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석 달이 지나고 6달이 지나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는 계속 우편물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준혁이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부분 받지 않았습니다. 가끔 받으면 똑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해결할게요. 그리고 어느 주말, 저는 우연히 준혁이를 봤습니다. 백화점 앞이었습니다. 시장장을 보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무거운 봉지를 들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다가 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준혁이와 며느리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웃으며 나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손에는 명품 쇼핑백이 2개나 매달려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새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반짝거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손에서 장바구니가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습니다. 사정이 안 좋다던 아들이, 돈이 없다던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웃으며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부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부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벽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우편물이 또 왔습니다. 이번엔 은행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에서였습니다. 담보부동산 경매 절차 진행 예정 통보. 너무 놀라 쓰러질 뻔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준혁이의 아파트로 찾아갔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했습니다. 새 아파트였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호수를 누르니 한참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비싼 잠옷이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여기를?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준혁이 있니? 출근했는데요. 언제 들어오니? 저녁, 늦게요. 요즘 야근이 많아서. 집 안에는 방금 치운 음식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습니다. 대출금은 언제 갚을 거니? 며느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그게 지금 좀 어려워서요. 경매 통보가 왔어. 알고 있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알고 있다고? 며느리는 한숨을 쉬더니 팔짱을 꼈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그 대출 못 갚아요. 뭐라고?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을 짚었습니다. 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어머님 집이 경매로 나가면 그걸로 대출금이 정리되잖아요. 어머님은 월세로 옮기시면 되고요. 내가 평생을 일해서 산 집이야. 알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어머님 돌아가시면 저희가 상속받을 집이잖아요. 즘 쓰나 나중에 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 아이를 보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던 그 아이를. 어머님, 건강 잘 챙기세요라고 말했던 그 아이를. 그 아이의 눈에는 이제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계산만 있었습니다. 준혁이도 같은 생각이니? 처음엔 망설였는데 제가 설득했어요. 부모님 재산 미리 쓰는 거 요즘 다 그렇게 해요. 방식이 바뀐 거죠, 뭐. 넌 사람이 아니구나. 어머님, 감정적으로 나오지 마세요. 이건 현실이에요. 어머님 나이에 그 집 가지고 있어봤자 뭐해요. 월세로 옮기셔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잃었습니다.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허리가 굽은 모습, 낡은 옷. 이렇게까지 살아온 내가 이렇게 쉽게 버려질 수 있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준혁이가 9살 때 감기에 심하게 걸렸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열이 4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집에서 간호했습니다.
밤새 이불을 들추어 아이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찬물 수건을 갈아주고 물을 먹이고 기도했습니다. 새벽녘 열이 떨어지고 아이가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커서 엄마한테 큰 집 사줄 거야. 그래, 고마워. 진짜야. 엄마 힘들게 안 할 거야. 엄마는 그냥 쉬기만 하면 돼. 그때 그 눈은 맑았습니다. 단 한 톨의 거짓도 없는 눈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디로 간 걸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우편함에 서류가 꽂혀 있었습니다. 경매 통보장이었습니다. 공식 문서였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담보 부동산 경매 절차 진행.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법률 용어가 빼곡했습니다.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같은 동네에 김씨 아주머니가 떠올랐습니다. 김씨 아주머니는 몇 해 전 아들과 재산 문제로 크게 싸웠습니다. 아들이 아주머니 명의로 빚을 지고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그때 변호사를 찾아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김씨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예요. 저 좀 도와주세요. 다음 날 저는 김씨 아주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알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앉아. 무슨 일인지 얘기해봐.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습니다. 대출 이야기, 연체 이야기, 경매 통보 이야기. 며느리가 한 말까지. 아주머니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세상에 너도 결국 겪는구나. 언니도 비슷한 일 겪으셨다면서요. 그럼. 우리 아들도 내 명의로 빚을 지고 도망갔어. 그때 내가 변호사 찾아가서 겨우 해결했지. 아주머니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한 페이지를 찢어서 저에게 건넸습니다. 이 변호사 젊은데 똑똑해. 내 일도 잘 처리해줬어. 한번 상담받아봐. 변호사요. 너 지금 법적으로 싸워야 해. 가만히 있으면 집 다 뺏겨. 하지만 제 아들인데. 아들인데 엄마한테 이렇게 하는 건 괜찮고. 의고 정신 차려.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처음엔 너처럼 생각했어. 그래도 내 자식인데 하면서. 근데 자식은 그렇게 안 생각해. 특히 돈 문제에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 한번 해봐. 상담이라도 받아보고. 사흘 후 저는 작은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내내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젊은 변호사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검은 안경을 쓴 30대 남자였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어머니.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숨기지 않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일, 혼자 아들을 키운 일, 담보대출, 연체, 경매, 며느리의 말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가만히 메모를 하며 들었습니다. 중간에 질문도 했습니다. 어머님, 대출 서류에 도장 찍으실 때 설명을 들으셨나요? 은행 직원이 빨리 여기저기 찍으라고만 했어요. 담보로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들으셨나요? 아니요. 그냥 아들이 갚는다고만 들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메모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변호사는 펜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사실대로라면 이건 그냥 가족 간의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계획적인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사기요, 제 아들이에요. 변호사는 제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어머님, 사기는요, 누가 하느냐보다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어머님께 담보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갚을 의사도 없이 대출을 이용했다면 법적으로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집을 지킬 수 있을까요? 쉽진 않겠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다만 어머님, 이 선택은 각오가 필요합니다. 각오요? 피고가 아드님과 며느리가 됩니다. 가족을 상대로 싸우셔야 합니다.
법정에 서야 하고 증거를 모아야 하고 때로는 가족이 거짓말하는 걸 봐야 알 수도 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족. 그 단어가 이렇게 낯설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변호사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어머님은 빚이 조금 남거나 최소한 집은 잃게 되겠죠. 그리고요? 다시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실 거예요. 집이 없으니까요. 씁쓸한 농담이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그럼 싸우면요? 집을 지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실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변호사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서랍을 뒤졌습니다. 준혁이가 어릴 적 썼던 편지들이 나왔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에요. 유치원 때 그린 그림도 나왔습니다. 저와 준혁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받은 상장들도 나왔습니다. 모범상, 개근상, 효행상. 효행상. 저는 그 상장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찢을까, 버릴까, 태울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한 장 한 장 손으로 써보다가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엄마가 너를 지켜준 것처럼 이번엔 엄마 자신을 좀 지켜보자. 소리 내지 못한 혼잣말이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변호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달랐습니다. 어머님, 중요한 게 하나 확인됐습니다. 꼭 오셔야 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하철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변호사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앉히고 말없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은행 CCTV입니다.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화면 속에는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가방을 만지작거리던 제 모습. 그리고 제 옆에서 서류를 번갈아 뒤져가며 엄마, 빨리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이거 그냥 절차일 뿐이에요. 라고 재촉하는 아들 준혁이 모습. 며느리는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거 잘 모르세요. 설명은 괜찮고 도장 찍어드리기만 하면 돼요. 직원은 말을 꺼내려다 아들 내외에게 밀리듯 주춤하며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화면 속 제가 말했습니다. 이거 뭔 서류니? 그 말에 아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냥 확인 절차라니까요. 은행에서는 다 이렇게 해요. 빨리 도장 찍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제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는 모습이었습니다. 직원은 자세한 설명을 하지 못한 채 아들 내외의 손짓에 밀려 서둘러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재생을 멈추셨습니다. 어머님, 이게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저는 숨이 멎은 것처럼 화면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설명 의무를 방해한 건 아드님 내외입니다. 직원도 2번이나 설명하려 했는데 그때마다 아드님이 끼어들었고 며느리분은 필요 없다고 말하며 진행을 재촉했습니다. 손목이 저릿하게 떨렸습니다. 이런 상황은 법적으로 기망입니다. 어머님이 정상적인 판단을 못한다는 걸 알면서 고의로 속여서 도장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제 가슴을 짓눌렀던 분노와 슬픔과 허망함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님은 조용히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CCTV와 직원 진술이면 충분합니다. 경매는 중단될 겁니다. 그리고 대출 자체도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제 집은? 변호사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킬 수 있습니다, 어머님. 그 말이 저를 살려주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눈물이 나올까봐
고개를 숙여 버렸습니다. 그래도 살 수 있구나. 그래도 내 삶을 지킬 수 있구나. 그날, 저는 법률사무소를 나오며 몇 번이나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경매는 정지됐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를 두 손으로 꼭 쥐고 바라봤습니다. 경매 절차 중단. 그 문자가 평생 들었던 어떤 말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준혁이가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준혁이는 이미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CCTV. 엄마가 설명도 못 듣고 도장 찍는 거 다 나왔대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봤다. 준혁이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도 이상하게 저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내 마음의 문이 그 아이에게서 이미 닫혀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혁아, 이제 각자의 삶을 살자. 준혁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난 나를 지키며 살 거야. 넌 내가 선택한 길을 가고. 그 말에 준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다가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창문을 열어둔 채 나는 작은 방 안에서 천천히 숨을 고르고 앉아 있었습니다. 밖의 바람이 어디선가 희미하게 새로운 시작 냄새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아들에게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제라도 내 삶을 되찾았으니까요. 경매도 멈추었고 내 집도 지켰고 무엇보다 나는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62. 이제부터 참으로 내 인생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